나는 계단을 올라갈 힘도 없었다. 내 생활에 파멸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부대끼느니 차라리 집을 뛰쳐나가 버릴까, 투신자살이라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나는 계단의 맨 아래 층계에 웅크리고 앉아서 꼼짝을 하지 않고 어둠과 함께 밀려오는 불행에 내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리나가 장작을 가지러 바구니를 들고 내려오다가 어두컴컴한 현관 계단 아래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리나에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창문 곁의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파라솔이 걸려 있었다. 나는 거기에서 가정과 양친의 한없는 애정과 그리움을 느꼈다. 방탕한 자식이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집의 이 방 저 방을 둘러보고 동경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옛 냄새를 그리워할 때의 감사와 정성을 다하며 나는 그 모자와 파라솔에 인사를 보내는 수뿐이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밝은 세계,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제1의 세계의 것이었다. 뜻하지 않게 과오를 범한 나는 모험과 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기진맥진하여 황토빛 탕류의 밑바닥에 가라앉고 마는 것이다. 내가 다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은 적의 위협과 불안, 위험과 치욕뿐이었다. 그 모자와 파라솔, 낯익은 복도, 현관의 선반 위에 걸려있는 커다란 그림 액자, 그리고 방에서 흘러나오는 큰 누나의 목소리, 모두가 정답고 그리웠다. 그 모든 것이 그때처럼 소중하게 여겨졌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했다. 소중하긴 하지만 이미 내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모두가 내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었다. 나는 밝고 조용한 그 세계에, 깨끗한 그 세계에 뛰어들 만한 용기가 없었다. 내 발에는 매트로도 털어버릴 수 없는 때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기존에 속해 있던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리고 그 세계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림자를 안게 된 운명이었다. 지금까지도 비밀은 있었다. 마음에 걸리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 집에 갖고 온 것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농담으로 돌리더라도 아무런 뒤탈이 없을 만큼 무가치한 것이다. 나는 지금 나를 저주하는 운명에 쫓기고 있다. 사방으로 쫓겨다니고 있다. 아무리 달아나도 내게 뻗쳐오는 그 운명의 손길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 운명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도 나를 지켜줄 만한 힘이 없었다. 가령 있다고 한들 나를 저주하는 운명의 손이 지금 내 뒷덜미를 움켜쥐려 한다는 말을 나는 차마 어머니에게 건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저지른 죄가 도둑질이건 거짓말이건 그런 것쯤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내 죄는 도둑질이나 거짓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죄는 어디까지 뻗어나가는 것일까? 악마. 악마하고 악수를 한 것이 내가 저지른 죄의 근원이다. 나는 왜 그 애들을 따라갔을까? 나는 왜 아버지에게서 그처럼 주의를 받았는데도 크로모의 말을 들었던 것일까? 나는 왜 하지도 않은 도둑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꾸며 했을까? 마치 그것이 영웅적인 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왜 자랑삼아 말을 했을까? 그것도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가면서까지 말이다. 그때 악마는 내 손을 붙잡은 것이다. 그때부터 나를 평생토록 괴롭힐 원수가 내 뒤를 쫓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내일 방과 후 시장 어귀에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암흑의 세계를 향해서 가속도적으로 치닫는 내 모습이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조금 전에 경험한 과오와 새로운 잘못을 연달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는 것과 시치미를 떼고 누나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거나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키스를 하고 내가 저지른 죄는 도저히 감춰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한테 숨기고 있는 비밀과 나를 저주하는 운명이 내 몸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자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순간적이긴 했지만 신뢰와 희망이 내 가슴 속에서 고개를 쳐들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털어놓고 심판을 받자. 그리고 아버지가 내린 판결에 복종하고 내 몸에 떨어지는 죄의 대가를 사양하지 말고 받자. 아버지, 아버지는 내게 벌을 내릴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보자. 지금까지 몇 번인지도 모르게 해온 참회를 한 번만 참고 하면 된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아버지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한순간일 뿐이다. 잠깐만 참으면 된다. 이런 생각은 얼마나 달콤한 반향을 갖고 있는 생각인가. 아버지의 동정심을 사서 용서를 받는 방법 치고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유혹인가.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인 생각에 불과했다. 내게는 그럴 만한 재주가 없었고 또 용기가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인식하는 중이었다. 서로 그런 재주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 너무나도 명징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는 나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전환점으로 하여 아마 영원히 악의 세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될지도 모른다.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내 비밀을 털어놓고 그들에게 고삐를 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들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나도 악인이 되고 만다. 나는 어른 티를 내고 싶어서 어리석게도 멍청하게도 영웅 행세를 했다. 그것에 대한 응보가 지금 눈앞에 닥쳐온 곳이다. 방에 들어갔을 때 물에 흠뻑 젖은 내 구두를 보고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를 쏘다녔기에 신발이 그 꼴이 됐느냐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슬쩍 옆길로 빠져서 나갈 수 있었고 따라서 아버지는 내 구두가 젖은 것 이상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셨다. 그리하여 나는 다른 일로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는 셈이 된 것이고 또 그런 꾸지람이라면 얼마든지 참고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기묘하고도 새로운 하나의 감정이 가슴을 스쳤다. 내가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뜬다. 라는 심술궂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통렬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아버지의 우둔함과 무지에 대해서 일종의 경멸감과 환멸심을 느꼈다. 구두를 적시며 쏘다닌다고 꾸지람을 듣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가 사실은 사람을 죽였고 그 살인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빵을 한 개 훔쳤다는 혐의로 취조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결코 스스로 혐오를 느낄 만한 감정은 아니었다. 강렬하고 매력적인 감정이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그 비밀과 그 죄에 나라는 인간을 돈으로 빗끌어매고 그 돈의 위력으로 내게 불리한 모든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가장 매력적인 생각, 가장 통쾌한 감정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마 프런츠 크로모는 지금쯤, 아니 벌써 나를 경찰이나 주인한테 밀고 한 건지도 모른다. 이미 폭풍은 내 머리 위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마치 어린애처럼 구두를 적셨다는 것만으로 꾸지람을 듣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 체험 가운데서 영원히 내 기억에 새겨질 중요한 사건이 형태를 갖춘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권위에 최초의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년으로서의 내 생활이, 자식으로서의 내 생활이 그 기반을 이뤄준 지주에게 최초의 상처를 입힌 것이다. 우리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이런 무형의 체험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균열이나 상처는 다시 아물 때가 있다. 그리고 통증도 곧 잊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의 영역에서 이러한 피를 흘리며 생존을 계속한다.
나는 비로소 갖게 된 이 새로운 감정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다. 이러한 감정을 품게 된 것이 잘못임을 뉘우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사과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발에 입술을 갖다 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정신적으로 고립 상태에 빠지는 본질적인 요인은 사과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아이들일지라도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코 성인이나 현자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 문제를 검토하여 내일의 도피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도무지 가능성이 찾아질 것 같지 않았다. 공포와 불안에 쌓여있는 내 머리에 어떤 묘책이 떠오를 리가 없었다. 그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세계의 일변된 분위기에 호흡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기껏이었다. 밤새도록 나는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보냈다. 벽시계와 테이블, 성서, 거울, 선반 위의 책이나 벽에 걸린 그림 액자.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기억을 뒤로한 채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내가 살던 세계와 더없이 행복하고 멋있었던 내 생활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제2의 어두운 세계. 지금까지 내가 몸을 담아온 곳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상한 세계에 내동댕이 쳐져서 거기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악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세계에 깊게 뿌리를 내린 이상 나는 그 세계에서 꼼짝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의 맛을 보았다. 세상에 그토록 쓴맛은 존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며 갱생에 대한 불안과 우려이기 때문이다.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대 위에 몸을 뉘었을 때 나는 기뻤다. 그리고 밤에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최후의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찬송가도 불렀다. 찬송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나는 부르지를 못했다. 가락이나 음정의 하나하나가 마치 소태처럼 독했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축복의 기도문을 외울 때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하고 끝을 맺기가 바쁘게 나는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일종의 좌절감 같은 것이 나를 가족들로부터 괴리시킨 것이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줬지만 내게는 주지 않으셨다. 나는 피로와 고독감에 못 이겨 도망쳤던 것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보드랍고 따뜻한 이불의 촉감과 더불어 안녕과 평화가 내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을 때 나는 과거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잘자 우리 아들이라고 외쳐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 발소리는 아직 내 침실에 남아 있었고 어머니가 들고 있던 촛불의 빛은 침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이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어머니께서는 다시 들어올 것이 틀림없다. 아마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눈치챈 것임이 분명하다. 내 볼에 키스를 해주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을 것이다. 어머니의 다정한 음성을 들으면 나는 울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을 것이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 돌멩이가 목에 걸려 있다고 해도 녹아버릴 것이다. 목이 트이면 이것저것 모두 어머님 앞에 털어놔야겠다. 그러면 일은 깨끗이 해결되는 셈이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엄마뿐이다. 엄마의 힘으로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문틈으로 흘러 들어오던 촛불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의 발소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모든 죄를 어머니 앞에 털어놓고 용서를 빌자고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윽고 나는 조금 전에 나로 돌아가서 원수의 눈을 보며 골머리 아픈 그 사건에 얽혀들고 말았다. 프란츠 크로모의 얼굴이 똑똑히 보이는 것이었다.
가느다랗게 뜬 그 실눈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무섭게 일그러진 입술로 비웃음을 던지고 있었다. 그 얼굴을 마주보고 있자니 쥐구멍이라도 찾아 도망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꼼짝할 수가 없었다. 원수의 얼굴은 점점 커지고 더욱 흉악해졌다. 프란치 크로머의 눈에서는 악마가 심술을 부릴 때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잠이 들 때까지 그런 크로머의 눈처리에 부대끼고 있었지만 일단 잠에 빠져버리자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꿈속에 나온 것은 크로머도 아니고 진절이 나는 그 사건도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누나와 함께 보트를 타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도 꿈에서 본 행복의 뒷맛이 아직 남아 있었다. 누나들의 하얀 여름 옷이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자 나는 다시 그 낙원에서 무서운 현실로 끌려 나왔다. 잔악한 얼굴을 가진 적과 얼굴을 맞대야만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들어와서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안 일어났냐고 큰 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괴로운 표정을 한 어린 얼굴을 약간 들어 보이기만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디가 아프니? 하고 물었다. 나는 속으로 괜찮아 라고 외치면서 더욱 괴로운 표정을 얼굴 가득히 띄었다. 이리하여 나는 얼마간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생각했다. 몸이 불편하니 오전에는 카밀레를 마시고 누워있어도 좋다는 허락이 내려졌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카밀레 차를 마시면서 옆방에 청소를 하는 어머니의 발소리나 푸죽한 주인과 리나가 현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다르다. 학교를 쉬는 것쯤은 문제도 안 되지만 11시에 시장 어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크로머를 만나러 가야만 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도 오늘만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었다. 오히려 귀찮고 머리가 지끈지끈 쑤시게 할 뿐이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어떤 특별한 계책이라도 떠오르지 않을까 지끈거리는 머리를 짜낼 대로 짜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찌됐든 11시에는 시장 어귀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벽시계가 10시를 가리켰을 때 나는 엄마에게 좀 나은 것 같다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듣는 말이지만 엄마는 조금 더 누워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다. 11시라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내려진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그 시간을 나는 마주해야만 했다. 나는 학교에 가야겠다면서 어머니의 호의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마음속엔 이미 짜놓은 계획이 있었다. 돈 없이 맨손으로 프란치 크로머를 만나러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그 저금통을 갖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2마르크가 없으니 그것이라도 갖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아주 맨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이다. 따로 방법은 없다. 돈독이 오를 대로 오른 크로머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은 그 저금통이 유일했다. 맨발로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저금통을 거머쥐었을 때는 아주 기분이 이상했다. 그러나 어젯밤 느꼈던 것처럼 불쾌한 기분이 아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저금통을 쥐고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는데 그때 비로소 저금통의 열쇠를 갖고 오는 것을 잊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때까지도 가슴을 두드리는 심장의 고동은 맨발로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나 마찬가지로 내 몸을 휘청이게 하고 있었다.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는 작업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양철로 만든 저금통의 동전 구멍을 쇠붙이로 잡아 내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쭈그러진 저금통을 보니 한편으로 가슴이 아렸다. 이것으로 나의 도둑질이 시작된 셈이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는 과자나 과일을 슬쩍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록 내 돈이라고는 해도 분명히 도둑질을 한 것이다. 나는 크로모와 그의 세계에 다가가고 있으며
그러다가 끝내는 지옥에 굴러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느끼고 의식적으로 또 하나의 나에게 저항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되돌아설 수 없는 일이었다. 내디딘 발길을 되돌릴 수가 없었다. 저금통이 쭈그러진 입으로 토해낸 돈은 모두 65페니밖에 안 되었다. 65페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알맹이가 빠져나간 저금통을 현관 계단 밑에 감춰놓고 집을 나섰다. 이상했다. 기분이 아주 이상했다. 이런 기분으로 대문을 나선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것이다. 나는 65페니를 꼭 움켜쥔 채 시장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시간은 충분했다. 나는 일부러 길을 돌아서 변모하는 거리의 뒷골목을 어깨를 움츠린 채 걸어갔다. 좁은 골목길 양쪽에 늘어선 집들이 오늘따라 별나게 보였고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모두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두가 내게 나의 도둑질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을 들고 걸어갈 수가 없었다. 도둑질이 혹여 발각될까봐 겁먹은 사람처럼 곁눈질로 주위를 살피면서 휘청거리는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언젠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났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도 그러한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느님께 빌고 싶어졌다. 그러나 내게는 이미 하느님을 찾을 권리가 없었다. 가령 신께서 특혜를 베풀어 내 발등에 2달러를 떨어뜨려 준다고 해도 쭈그러진 저금통의 입은 아물지 않는다. 프란츠 크로머는 약속한 장소에 미리 도착해 있었다. 먼 발치에서 그 실눈으로 나를 흘끗 쳐다보고는 일부러 천천히 걸음을 옮겨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 마르크는 틀림없이 갖고 왔을 테니 조급히 굴 필요가 어디 있겠냐는 얼굴이었다. 내 곁으로 오더니 따라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눈짓을 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슈트로가의 뒷골목을 지나 다리를 건너서 거리 어귀에 있는 새로 지은 집 앞에서 발을 멈췄다. 아직 공사가 채 끝나지 않은 그 집은 현관문도 창문도 달려있지 않았다. 크로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복도를 지나 맨 앞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서서 눈짓으로 나를 부르고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내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65페니를 움켜쥔 채 호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빼고는 주먹을 펼쳤다. 그리고 큼지막한 그의 손바닥 위에 내 손의 것을 옮겨 놓았다. 그는 뭉툭한 손가락으로 동전을 튕기듯이 세워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5페니 동전에 튕겨진 소리가 아직 채 사라지기도 전에 셈을 끝냈다. 야, 다 해서 65페니밖에 안 되잖아. 그는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의 그 눈, 내 몸을 마치 녹여버릴 것처럼 이글거리던 그 눈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 나는 우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처럼 독이 올라있던 그의 눈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몇 마디 핑계를 늘어놓을 만한 용기가 생겼다. 크로머, 이것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온 거거든. 이게 전부야. 나도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지. 그치만 내 힘으로는 이것뿐이 모을 수가 없었어.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려고 해도 이것밖엔 없어라는 말 이외에는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러뭐 그래서 말인데 이 정도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말귀를 좀 알아먹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너 아주 돌대가리 새끼구나. 어? 어른 티를 내느라 음성은 사뭇 부드럽게 내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바늘끝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런 말투로 크로머는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돌대가리 새끼하고 이러니 저러니 해봤자 통하지 않을 문제인 것 같고. 알았다.
네 힘으로 마련할 수 없는 돈을 억지로 내놓으라는 건 아니지.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이 동전도 이거 65페니 이거 있잖아. 이것도 돌려줄게. 그놈이라고 하면 이렇게 등신처럼 놀지는 않겠지. 그놈이 누군지 너도 알지? 그놈이라고 하면, 아니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라면 너처럼 값을 내리깎지는 않을 거야. 약속한 돈이 2마르크면 2마르크 딱 정확하게 쥐어준단 말이야. 크로모, 그치만 나는 65페니 이것밖에 없는 걸 어떡해. 내 저금통을 탈탈 털어서 꺼낸 돈이야. 정말 이것뿐이 없거든. 저금통에서 꺼냈든 네가 어디서 훔쳤든 그런 건 내 알 바가 아니야, 이 멍청아. 들어봐봐. 나는 있잖아. 너를 괴롭히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응?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가르쳐 주면 되잖아. 그니까 도련님, 나는 너를 괴롭히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야. 근데 네가 나한테 건넨 게 약속한 이마르크가 아니라 이 동전 몇 개뿐인 65페니잖아. 너도 얼마를 더 내놔야 되는지 알 거 아니야. 넌 이제 앞으로 나한테 1마르크에다가 부족한 35페니를 빚진 셈이야. 그러면 그 빚은 나한테 언제 갚을 건데?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할게. 그러면 그 빚은 언제 갚을 건데? 그럼 뭐 그건 내가 꼭 갚을게. 지금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내일이나 모레? 그때까지 좀 기다려줘 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마련할게. 근데 한 번에 갚기는 어려워. 너도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아빠한테 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잘 알잖아. 모른다니까? 네 상황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고. 내가 또 말하지만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야. 말했잖아, 친구. 난 널 괴롭히고 싶지가 않다고. 이 마르크는 내가 원한다고 하면 그분께 가서 지금이라도 당장에 받아낼 수가 있지. 그런데 너랑 나랑은 친구잖아. 그러니까 네 처지를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그 방법을 쓰지 않으려는 거야. 내 말 알아듣지? 나는 가난뱅이야. 거지 새끼라고. 너랑 다른 거지 새끼. 너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교에 다니잖아. 점심도 나보단 훨씬 맛있는 걸 먹고. 아, 됐다. 뭐 더 말해서 뭐 하겠니? 아무튼 내 뭐 특별히 너한테 여유를 조금 더 줄게. 내일 모레. 그 정도면 된다고 네가 말한 거지? 내일 모레 내가 니네 집 앞으로 가서 휘파람을 불 테니까 그럼 너는 나에게 진 빚을 갖고 나오면 돼. 내 휘파람 소리 들어봤지? 그걸 신호로 한다. 내일 모레 오후 휘파람 1마르크랑 35페니. 알겠지? 그때는 깔끔하게 약속한 거 가져오기다. 우리 부잣집 도련님. 어? 크로모는 휘파람을 길게 불었다. 기억해두라는 것이다. 알았어. 프란치 크로모는 내 대답을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볼 일은 다 봤다는 듯이 밖으로 나갔다. 우리들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는 하나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밖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프란치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들린다고 하면 지금도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여러 번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휘파람 소리에 걸맞은 일종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삶은 그날 이후로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나의 정신은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이 악랄한 감옥의 문지기는 나의 육체는 가두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한층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작과 끝이 어딘지 점점 분간이 안 갔다. 그저 나의 의식의 시작과 끝은 그의 휘파람에 의해 구분되었다. 영원토록 산 정상으로 바위를 굴려야 하는 시지프스처럼 나는 끝이 나지 않을 형벌을 받는 중이었다. 그 고뇌에서 나를 건져주는 구원의 손길은 전혀 뜻하지 않는 방향에서 뻗쳐나왔다. 동시에 어떤 새로운 것이 내 생활 속에 파고들었는데 그 영향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까지 유효하다. 내가 다니는 라틴어 학교에 전학생이 왔다.
그 학생은 최근에 이 고장으로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었는데 팔엔 상장을 두르고 있었다. 나보다 한 학년 위였고 나이도 몇 살이 더 많았다. 어느 모로 뜯어봐도 소년다운 인상은 찾아볼 수 없는 그였다. 아직 개구쟁이 티를 벗지 못한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 어른 같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사처럼 점잖게 구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